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카말라가 대통령이 되느냐, 네. 단도직입적으로 첫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나요? 통계들 여론조사 뭐 누가 어디서 뭐 누구를 좋아하니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현재 중요한 게 뭐냐? 안녕하세요.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의 친절한 호스트 김동환입니다. 요즘 굉장히 덥죠? 폭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저도 오래 살았지만 이런 날씨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다들 이제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또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시간에는 투자도 투자지만 이런 기후위기 관련한 얘기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있는 대한 외국인으로 잘 알려져 계시고 언어 천재라는 얘기도 듣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뇌생남이라는 별명에 굉장히 옆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계신데 오늘 게스트 타일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일러입니다. 이 뇌생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뭐 좋죠, 당연히. 아, 네.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방송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이제 똑똑하신 그런 분이신데 네. 찾아보니까 2020년 환경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고 기후위기를 좀 소개하는 그런 수필 도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한국에 있는 종합출판사에서 최초로 친환경 FSC 인증 소재로 만든 친환경 도서로 나왔고,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한국 안에서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간 일각이었는데 워낙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원년이 되는 게 2020년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되게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좋은 입문 서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은 좀 팔렸나요? 이제는 한 23세 정도 23세?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네. 굉장히 꾸준히 잘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사실 외국 분들 만나면 환경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죠.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한국 분들은 올해 처음 좀 그걸 보통 분들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그쵸. 날씨가 왜 이래? 이런저런 신문에서도 얘기 나오고 기후온난화 너무 심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되게 일상화돼 있나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죠. 의견이 어떻게 됐고 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어떤 부분을 좀 조절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들은 당연히 있는데 각양각색인데 주제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아마 미국인들 중에서 75% 이상이 학교에서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대중적인 주제이긴 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투자하고 되게 엮여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기차가 불이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국 마침 대선철인데 미국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다 환경 정책들은 내잖아요. 그렇죠. 기후 정책들은 꼭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다가 이번부터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요즘에 투자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카말라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대처 방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일단 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에 관심 많으신가요? 관심이 많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게 약간 이런 주의예요. 모르면 손해본다 라는 주의라서 정치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다 큰 판을 설계하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아야지 그 안에서 제가 두는 알들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사고예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긴 하죠. 단도직입적으로 첫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말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중에 있거든요. 막 바뀐다고 하기보다는 보글보글거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는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후보가 원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드디어 이제 바이든이 사실상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해리스를 후보로 이제 내세우게 됐는데, 근데 그 시점에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그런 후보의
지지율이 우리 이제 polls라고 하는데 여론조사인 거죠. 투표를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뽑을 의향이 있는 건지를 한번 미리미리 알아보는 그런 통계들인데 거기서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보도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막 47에서 49로 올라갔다 인 건데 이 2%의 상승이랑 똑같이 트럼프도 상승을 한 지역들도 많아요. 하방에 있는 후보가 나오니 그러면 갑자기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지지를 하게 되는 현상이 또한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통계들 여론조사 뭐 누가 어디서 뭐 누구를 좋아하니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네. 다 쓸데없는 얘기고 현재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투표소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투표소라고 이 표현도 맞지가 않는 게 한국은 네. 서울시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투표 방식이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죠. 똑같은 절차에 똑같은 법에 똑같은 방식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선거구마다 조금씩 다르고 주마다 선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는 과정 자체가 달라요. 어떤 주에서는 현장에 나와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주에서는 한 달 미리 우편 투표를 해요. 우리 부재자 투표하듯이. 네, 그건 주마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재선하려고 이렇게 다시 출마를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가 그때 1월 6일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의회에 치고 들어가려고 왜 저 바이든은 이거 부정선거다 하고 이렇게 외쳤던 게 어느 주 때문이냐면 애리조나 주 때문이잖아요. 애리조나 주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안 갔던 부분이었는데 표차가 막 커 보이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그게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그때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가 계속해서 겨냥해서 얘네들이 부정부패다 어쩌고저쩌고 했던 연방정부에 관련된 기관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미국 포스털 서비스라고 우체국인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연방 우체국. 맞아요.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너무 이렇게 부정부패 많다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엄청 오래 했어요. 엄청 오래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주에서 아예 우편 투표를 너무 당당하게 하고 그건 당연히 하는데 네. 그러면은 트럼프를 그렇게 선호해서 뽑을까요? 아니면 진짜 트럼프 안 뽑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미리부터 그거를 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편 투표라도 해서 반대해야지 해서 엄청 반대표를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결국에는 투표소에 사람이 나오느냐 즉 투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영향을 끼치는 건들인데 네. 요번에는 지지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가 한 번도 어디선가 우체국이고 뭐고 라고 말하는 건 본 적이 없어. 사람이 바뀌었네. 까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배웠네. 네, 그래서 실제로 유권자가 현장에 나올 거냐가 관건이고 민주당 쪽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보다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젊은 연령대에 속하는 편인데 그들은 역사적으로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MZ가 과연 나오긴 나올 거냐 그런 거를 이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결론은 MZ가 내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면 지난 4년자에 갑자기 투표권을 얻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나와서 투표를 할 건지. 저희는 사실 경제나 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중요하죠. 경제가 중요해요. 이제 미국 투표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들은 요즘에 아마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스러움 이런 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이걸 좀 약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국가 평판이나 국가 권력 전파 능력 자체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평판? 미국에도 국뽕 같은 게 있어요? 국뽕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강력한 국가로 인식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미국 정부가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러시아 군대를 일종 물자를 지원하는 데 드러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재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현 정권에서. 그런데 그 물자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밝혀졌지만 제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론사에게 그런 이제 프레스 쪽에서 그러면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할 거면은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국가의 권력인 건데 왜 이렇게 안 됐냐 했는데 정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치명적인 물자만 말하는 거였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입장을 조금 말바꾸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물자들이 지원되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이것도 말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제재를 안 하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미국에서는 약간 국가의 권력이 제대로 이행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하게 군다. 요거는 사실 좀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한국 매체들이나 한국 뭐 이렇게 미디어들에서 다뤄지는 거는 네. 사실 경제 문제가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실 말하는 측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이니까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미국 분위기랑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네. 경제가 좋으면 네. 자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음. 복잡한 이슈들이 복잡하죠. 네. 있군요. 맞아요. 저희는 궁금한 게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네. 카말라와 트럼프가 가장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암호화폐 관련한 정책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굉장히 그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렇죠. 뭐 네. 채굴도 미국이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범죄자들한테 압수한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축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민주당은 별 말이 없다가 사실 이제 오늘 이 녹화 날짜가 8월 20일인데 오늘 나온 뉴스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차기 재무부 장관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 정책에 암호화폐 내용이 이제 거의 없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좀 다른데 그러니까 미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상화폐한테 좋은 거 안 좋은 거의 구분이 한국인이 바라보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럼 네. 어떤 부분이 달라요? 일단 미국이랑 가상화폐 요거를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자본을 통제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본을 통제하는 게 네, 국내 시장 안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대로 확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혹자가 유로존이 생길 때 뭐 유로화가 이제는 뭐 달러를 이기는 건 아니냐를 했고 뭐 당연히 예전에 이제 뭐 일본이 되게 잘 됐을 때 엔도 달러를 이기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이제는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안화가 이제는 뭐 국제거래에서 이렇게 달러를 이기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럴 만한 아무런 굉장히 빈약한 주장이죠. 근거가 없는데 그나마 이게 미국이 통제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달러 위주의 시스템의 견제가 될 수 있는 거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가상화폐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잘 조절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그 어느 정당이 있든 간에 국익을 위해서 최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도 요거를 향해서 갈 거예요. 양당이?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기 국익을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낼 거냐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에요.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냅두되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먹고 약간 비공식적으로 좀 약간 조절해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공식화를 해서 요거에 대한 거래를 승인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네. 여쭤볼게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ETF가 승인이 돼서 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령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채굴을 하는 기업들한테 네. 30%의 세금을 더 받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상하원을 다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지만 어쨌든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거에 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채굴하는 기업들한테 주로 이제 채굴 기업들이 텍사스 막 이런 데서 채굴을 네네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뉘앙스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두 어떤 정부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채굴 단가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표를 받는데 불리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제 민주당이랑 그 공화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 그러니까 어떤 이슈 위주로 발판을 쌓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정권을 떠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환경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런 이제 채굴에 대한 뭐 에너지 소비
소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슈화가 몇 번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과세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는 오직 금융의 이슈로 그런 렌즈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현실적인 어떤 과세 기준을 던지는 게 아니면 사실 이게 상징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메시지인 건데 그거는 왜 던지느냐를 봤을 때 채굴 자체에 반대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정당에서 봐봐요, 채굴 쪽은 굉장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재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서 지네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봐봐요, 우리가 뭔가는 던졌어요 라고 내세울 게 생기는데 그거 뭐 통과 됐든 안 됐든 간에 자기네들이 노력했다라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큰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정치를 세부적인 사항으로 뭘 도출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큰 틀을 보고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이익을 따라가는 게 미국 정치를 읽어내는 방법이에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국익.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이 후보를 찍어서 자기가 돈을 번다. 그러면 또 네.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어떤 이익으로. 예, 그러니까 선거구마다의 이익, 국가의 이익, 정당의 이익, 선거 자금을 대는 기부자의 이익 이런 거를 생각하고 분석을 해야 답이 나와요. 실제 방안, 법안 내용들, 통과되지 않은 법안 내용들은 그 신호를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를 할수록 미국 사람들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아유, 생각이 드는데 그 개인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트럼프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 줄인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되게 말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한국도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네네네. 근데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보조금을 줄이면 아무도 안 타는 거 아니야? 우리 또 최근에 막 불 붙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요거는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네. 한국만큼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혹은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가 많지가 않아요. 어쨌건 없는 거를 위한 보조금을 줄이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 주로 잘 사는 지역들이에요. 캘리포니아, 네. 막 이런 주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고 세금 많이 거두고 많이 쓰는 주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연방에서 보조할 게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미국 안에서. 실제로 뭐 타고 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왜 거기 특혜를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또 분분하니까 거기서 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 그러면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화를 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네요. 화를 내겠죠. 화를 내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주에 전기차 관련해서 이거를 보조금을 줬을 때 이득이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뭐냐면 전기차 인프라가 깔려있는 지역이 많지 않으니 요런 거를 하겠다고 하면은 인프라를 안 깔아줘 놓고 네. 보조금을 버붓게 하면 남한테 돈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타지를 못하는 거를 왜 저렇게 돈 주고 다니냐, 요 의견이 많을 거예요. 일반 미국 시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골이 인구 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잖아요. 인프라를 그렇죠. 안 깔아놓고 뭘 그렇게 연방에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주에서 할 거면은 서로 따질 게 없잖아요. 다른 주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도 우리 주에는 영향을 안 끼치니 상관없어요. 미국이 또 이중 증세를 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거둔 세금으로 알아서 하는 거는 노터치예요. 괜찮아요. 근데 연방에서 같이 모은 거를 같이 버붓는 거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상황이에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왜 저런 얘기 하지? 왜냐면 아.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던 거를 안 네.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런 인프라가 어차피 없는 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한테는 쓸모없는 돈이에요.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하는 말 자체에서 정책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이에요. 그냥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어떤 정치 체제가 같은 민주주의지만 구성 자체가 달라요. 구성 자체가 달라서 여기에 한번 이렇게 정권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많이 맞춰가는 부분이 생겨요. 미국은 상하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서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행정권이 권한이 있는 것까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런데 IRA법이 이제 바이든 때 통과가 돼서 실제로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서 엄청 많은 돈이 그쪽으로 가고 또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품 생산에서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설정이 됐잖아요. 그런 걸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논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닌데다가 그냥 이슈화가 될 만한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구조를 안 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 미국 되게 복잡한 나라네. 네, 그 IRA법을 바꾸려면 네. 그러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이걸 무조건 통과된다라는 거를 내세워서는 한국은 안 되는 일단은 거예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게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다들 그냥 익스큐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냥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대통령이 어디까지 뭐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한계가 커요. 대통령령으로 쉽게 하는 것들은 바꿀 수 있지만 갑자기 의회에서는 그래도 뭐 보조금을 한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 그냥 비토권 행사하는 거 말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